제가 요즘 바빠서 예고도 못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특집. 저희가 이번 주에 다뤄드릴 특집은 바로 90년대 또 저희들한테 충격을 안겨줬던 신천지였죠 거의. 예. 세상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더군다나 유럽 영화가?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사실상 MTV에 앞서왔던 이미지 충격이었죠. 저희들에게 그런 많은 충격을 안겨줬던 장피에르 준의 감독입니다. 원래 준에는 마르크 깨로하고 항상 같이 언급돼야 되는데 그러게요. 현재는 깨로가 이렇게 감독직을 준에만큼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의 중심으로. 사실상 까로가 감독한 건 한편 단테 01 영화 정말 후지입니다. 독자적으로 한 거요? 네. 예. 일단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주 너무 바빠서 이 영화들을 거의 못 본 관계로 오늘은 세 분에게 많이 좀 의지를 좀 하겠습니다. 아예 안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봤었고 이번에 다시 보는 게 좀 힘들었다는 얘기죠. 장피에르 준의 1953년생입니다. 야, 이 형님은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드셨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프랑스 로안느 출생. 장피에르 준에가 독특한 게요.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대요. 뭐 부모님이 뭐 하셨다 이런 거 자료 안 나왔어요? 극도로 사생활 노출을 꺼려했대요. 신비주의자구나. 나 같은 인간이라고. 예. 노출을 꺼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케빈 스페이시도 자료를 뒤져보면은 사생활이 거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케빈 스페이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의 사생활을 많이 노출시키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내가 연기하는 캐릭터에 몰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나는 그런 걸 안 밝힌다라고 케빈 스페이시가 얘기했는데 준에도 그런 쪽인가? 예. 그래서 그의 영화 세계나 간략하게만 그가 살아온 길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피에르 준의 영화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만화입니다. 만화. 엄청난 만화강이래요. 특히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그리고 또 이선견지명 우리 스탠리 형이 얼마 전에 추천 B급 영화로 소개해 주셨던 텍스 에이버리 루니튠즈의 캐릭터들을 창조했던 애니메이터죠. 성인 버전의 애니메이션. 텍스 에이버리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의 작품들에 많은 영향을 받아 자신의 영화에도 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텍스 에이버리 작품은. 뿐만 아니라 영화도 몹시 좋아했는데 10대 시절에 이 영화 또 제 인생의 영화. 이 영화를 보고 큰 놀라움을 받았는데 바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 그리고 시계테 오브 오렌지. 우리 과인데? 우리 과나요? 특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를 보고 충격받아서 3일 동안 무건 수행을 했대요. 말을 못했대요. 헨리 폰다 형님 나오는 바로 그 원스 어폰 타임 인 더 웨스트. 파리가 30초 동안 얼굴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1분짜리 롱테이크.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후 영화들의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시계테 합장 오렌지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 영화를 극장에서 시계테 오브 오렌지 14번 봤대요. 저기요. 클라가 오렌지로 읽어주세요. 영어 애호증이 아니라 이 시계테 오렌지가 정확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클라가 오렌지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세르지오 레오네의 광팬이고 근데 영화에서 아까 그런 익스트림 클로즈업 같은 거는 좀 자주 쓰는 것 같긴 한데 좋아하긴 했지만 영화 속에 그렇게까지 많이 투영된 것 같지는 않고 그 실제 몇몇 장면은 따라서 찍어보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클라가 오렌지에서 알렉스의 극접사로 시작하잖아요. 이 영감탱이가 악취인지 예술적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혐오감이 드는 인상의 인물을 관객들이 정말 기겁할 정도로 가까이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이화작용 내지는 외화작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준에도 그런 비슷한 의도로 썼던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에 보면 그 영감님 악당 영감님을 무지하게 가까이서 찍은 샷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거부감이 드는 데서는 가까이 보게 함으로써 관객한테 이상한 외화작용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감독이나 영화가 생기면 한번 나도 저것처럼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준에도 역시 데이비드 린치의 날리샷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것들을 많이 따라 해봤대요, 촬영을. 근데 대부분 실패. 한다고 다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걸 결국 찍어야겠죠. 예. 그러다가 시네마티용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나 봐요. 네. 원래 애니메이션 제작하다가 나중에는 영화 제작까지 한 이 시네마티용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자료가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그 위키피디아나 IMDb에는 17살 때부터 무비 카메라를 사서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예. 본인 인터뷰 따르면 12살 때 뷰마스터? 뷰마스터라는 기계가 있대요. 이미지를 3차원으로 재구성해주는 그런 장치인가 봐요. 이런 뷰마스터란 기계를 사면서 혼자 대사도 쓰고 여기에 사운드랑 음악도 집어넣고 하면서 놀기 시작한 것이 자신의 영화 생활의 시작이다라는 인터뷰도 했다고 그러네요. 중요한 건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지 않고 독학으로 그렇지. 실사 영화를 터득했다는 겁니다. 역시 이 형님 뭔가 좀 천재과는 천재과인 거 보네. 확실히 영화를 보면은 기존 영화 뭔가 다른 지점들이 존재하지. 그렇죠. 특히 깨아라웨이 얘기나 준 얘기나 할 때 우리가 만화적인 베이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형님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만화 강국하면 역시 일본, 그다음에 코믹스로 유명한 미국도 있지만 유럽에서는 프랑스, 벨기에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만화들 정말 대단한 거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위상으로 봐도 프랑스가 미국이나 일본을 못지않은 만화 강국인 건 맞죠? 그럼요. 예. 못지않다기보다도 사실은 만화 강국이라고 했을 때 원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하, 그럴 수도 예. 있겠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땡땡이니 아스테릭스니 다 프랑스 만화, 프랑스, 벨기에 만화죠. 예, 예. 그래서 이후에 상업 광고나 뮤직비디오,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 등으로 미디어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디자이너이자 만화 작가인 영혼의 파트너 마르크 까로를 만나 친구가 되고 바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수많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파트너의 파트너십은 15년 이상 지속됐다고 하네요. 유튜브에서 이 시절에 이 둘이 작업했던 단편 애니메이션들 다 보실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참 좋은 세상이야. 나는 유튜브에 좀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 것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저희가 예전에 데이비드 린치 형님 단편 영화 전설로만 막 그러니까. 존재하던 이런 것들 요즘 다 볼 수 있죠.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던. 예. 1991년 드디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영화 한 편을 만들게 되죠. 그 영화가 바로 델리카티슨입니다. 푸주간이라고도 하죠. 예. 이 영화로 유럽 아트 시네마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유럽 시네마 어워드나 세자르 영화상 같은 유럽의 유수의 영화상들을 수상을 하면서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저희에게는 놀랄만한, 아니 유럽 영화가 이렇게 고루하지 않고 괴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영화도 있단 말인가? 예.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당시가 말이죠. 델리카티슨이 91년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우연의 일치겠지만은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영화가 저수지의 개들. 예. 그다음에 델리카티슨. 항상 우리 여기 있는 네 분을 포함해서 영화관들의 목마름은 뭡니까?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 뭔가 특별한 거 없을까? 할 때 정말 등장했던 타른티노 영화 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구라로 영화를 찍는데 말이 되는. 그리고 델리카티슨처럼 아무리 영화가 비주얼 매체라고 그래도 이렇게 눈을 푹 적셨다가 꺼내는 비주얼의 향연만으로도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게 델리카티슨.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어느 정도 브라질의 느낌도 꽤 많이 나더라고요. 아, 브라질. 그 사실 저희가 저희야 시네마테크 이후에 PC통신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히 스스로를 영화광으로 부르자면 영화광들 사이에 그 타란티노처럼 정말 영화의 흐름을 한번 바뀌었다라고 부를 수 있는 영화계 아이돌들이 좀 있어요. 있죠? 유럽 영화계도 사실 최근에 유럽 영화계 최고의 아이돌은 바로 그 자비에 돌란이거든요. 정확하게는 프렌치 퀘벡. 예.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시대 흐름에
역행까지는 아니고 새로운 흐름을 가져오는 감독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바로 그 당시에 주네와 까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희한테는.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그런 감독들이 안 나오고 그런 영화가 안 나와서 좀 심심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업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화를 보면은 그 구성의 공식이 되게 보이잖아요. 그럼 공식대로 잘 찍었구만. 뭐 공식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좀 어설프고 뭐 이런 영화만 쭉쭉 나오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란티노나 델리 카튼 그리고 처음에 매트릭스가 등장했을 때 약간 중급 정도의 쇼킹 이후에는 뭐 별로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라랜드 그 녀석이 다시 한번 기특하네. 오래간만에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준. 어쨌든 당시에 뭐 주네하고 까로는 뭐 한국에서도 굉장했었죠. 살짝 좀 어설픈 비유를 들자면 자갈 받치는데 깨진 유리가 딱 눈에 띄는 거. 저런 유리 말고 다른 거 뭐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면 안 될까? 발베기 싫은데. 그런데 이게 깨진 유리가 계속 자갈밭에서 굴다 보면 나중에 닳고 닳아서 자갈처럼 되거든요. 아 준비한 멘트예요? 아 방금 갑자기 유리가 떠올랐어. 제가 처음에 이 작품 봤을 때 느낌은 뭐였냐면은 전 정말로 이 비주얼 보고 생각했던 거는 아키라 실사판 같다는 느낌 받았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무대 세트나 그런 것도 그렇고 인물들의 동선 움직임이나 카메라 움직임이 정말로 그 당시 제가 한참 좋아하던 그런 일본의 애니메이션 어떤 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놨다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죠. 전체적으로 주네 영화가 실사판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고 예. 보니까 델리카트 쓴 사람들 국내에 알려진 제목이죠. 내용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언젠지 알 수 없어요. 시대 불명. 예. 장소도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서불명. 1940년대, 50년대 같기도 하고 현대 같기도 하고 미래 같기도 하고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미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1940년대 어느 지점의 어느 지역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 의견엔 반대입니다. 아니 그런 예.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문헌인가요? 아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예,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느낌은 묘하게 핵전쟁 이후의 시대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네. 주기도 해요. 어쨌든 영화 자체는 굉장히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예. 있으니까 내용은 세상이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식량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지배자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푸주간 주인입니다. 푸주간 주인이면서 건물주지요. 예. 그럼 주거권하고 저기 식생활권을 동시에 주고 있으니까 절대 지배자 맞네. 이 영화의 푸주간 주인은 더군다나 더 사람들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게 영화 속에 그런 설정이 나와요. 다른 지역들은 예. 먹을 게 없어서 서로 뽑기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식량이 된다. 근데 식인을 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 푸주간 주인은 다행히 이 공동체 내부원들을 먹진 않고 외부인들 일하러 찾아온 사람들을 고용한 다음에 그를 죽여서 식인으로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공급은 이제 인육으로 추정되는 것들. 네. 그리고 가끔가다 곡식도 꼽을 친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영화 중간에 대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와 고양이는 벌써 다 잡아먹어. 깨끗한 세상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고 영화는 본격적으로 서커스 광대 출신의 루이종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 푸주간 주인이 낸 광고를 보고 이 건물에 찾아오면서 진행이 됩니다. 도미닉 삐뇽. 예. 삐뇽 참 좋아. 그 배우 인상 참. 그 배우도 정말 몇몇 배우들 중 얼굴로 연기를 하는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분 참 배우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저 이번에 영화 다시 보면서 도미니크 삐뇽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구나. 도미니크 삐뇽의 외모가 독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하가 아니라 칭찬인. 그러니까요. 예. 영화 배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돋보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를 다시 보니까 확실하게 둘 다 같이 나와서 알겠는데 난 도미니크 삐뇽을 보면 론폴만이 생각나고 론폴만을 보면 도미니크 삐뇽이 생각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나왔습니다. 정말 막상막하더만요 보니까. 그 이야기는 둘 다 유인원과다. 아니죠. 둘 다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죠. 하여튼 루이종이 이 푸주간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원래는 이 건물 사람들의 식량이 될 운명이었지만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푸주간집 딸 줄리가 이 루이종에게 반하기 시작한 거죠. 참 그 프랑스 여자처럼 생겼어. 예. 이 말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던 프랑스 여배우 중에 줄리 델피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로 정말 인기 절정을. 예. 그리고 줄리 델피가 처음 나왔던 게 그 보이미드 걸에서 줄리엣 비노시랑 같이 예. 나왔었잖아요. 소년소녀를 만나다. 예. 그때도 이제 그 줄리 델피는 약간 금발에 좀 더 백인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줄리엣 비노시는 흑발에 좀 더 이렇게 약간 라틴스러운 외모인데, 저런 게 있어요. 똑같이 백인이라도 프랑스 여성은 뭐랄까 우리 같은 한 그 동양인들한테 좀 덜 부담스럽게 다가온다고 할까? 우리가 좀 약간 백인이라도 좀 앵글로색슨이나 이렇게 좀 북구 쪽은 막 등치도 좀 크고 막 이렇게 좀 압도적인 느낌이 있는데 줄리 델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딸로 나온 그 배우도 참 뭐랄까 단아하게 생겼다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갸냘픈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 참 역시 프랑스 여자는 다르구나. 아멜리에도 그렇지만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전 보면서 요즘 우리 마리엔 꼬띠아르가 좀 딱 저도 보니까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이미지. 마리엔 꼬띠아르가 이때 나왔나 했더니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라비엔 이미지가 거죠, 예. 상당히 있어요. 마리엔 꼬띠아르는 이후에 인게이지먼트에서 주네와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딸 줄리가 번번이 루이종을 위기에서 구해주죠. 그러다가 이 세계에 또 나한데없이 지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병자님이 아주 좋아할 만한 전복 세력 레지스탕스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루이종을 구하기 위해 지하 세계의 지하 인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바로 이 건물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영화죠. 오늘 준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순서대로 작품을 짚어보겠지만 약간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게 일관된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예, 예. 보면은 믹막에서도 보면은 체제가 있고 예. 체제에 반대하는 개인이 있고 그 반대한 세력을 지원하는 대한 세력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델리카트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에도 역시 체제가 있고 체제로부터 저항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을 지원하는 조직된 집단이 있고 진정 준에는 아나키스트이자 반정부 선동 세력의 원조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준의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게 억압받던 약자들의 집단들 혹은 세력 혹은 개인이 결국은 이걸 극복하고 이긴다는 게 전체를 관통한대요. 레지스탕스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레지스탕스 저항자 집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시민들, 소시민들. 예, 약자들 이 사람들이 억눌리다가 결국 이걸 우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무게를 뚫고 나온다는 느낌이에요. 닥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을 해서 새로운 체제를 세운다가 아니라 그냥 나 좀 편하게 좀 살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해방 어떤 그런 쪽으로는 더 가깝죠. 예. 그렇다면 나도 동조할 수 있어. 나도 기본적으로 나 건드리지 말아주이거든. 밥값은 할 테니까 나 건드리지 좀 말아줄래요? 이거거든. 저는 일단 델리카트스는 사실 뭐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작품의 공통된 키워드는 혼돈 같아요. 혼돈.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실상은 영화가 해피엔딩처럼 묘사가 돼요. 근데 딱 영화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나면 드는 의문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거밖에 안 남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델리카트스의 엔딩은 도미니크 피뇽하고 그 여성이 이제 천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사람은 첼로, 한 사람은 톱을 연주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데 말이죠. 그 안에 사실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 아버지가 죽었어. 예. 영화 속에 직접적인 악당. 그리고 저런 식으로 처리하긴 했어요. 자승자박이라 그럴까? 아버지가 했던 그 푸주간주의는 죽어 마땅할 수도 있는 나쁜 짓을 해왔고 결국 죽게 된 것도 도미니크 피뇽이 직접 죽진 않았지만 설정을 깔아놓잖아요. 이 부메랑은 나밖에 못 만져. 근데 어설프게 그 푸주간 주인이 부메랑을 날렸다가 자기 말에 꽂히는 바람에 죽는 거긴 하지만 아니 무슨 딸내미가 자기 아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아빠의 원수랑 같이 태어나게 천장에서 뭐 연주를 하고 있냐고. 그 좀 약간 이상했어. 그 정서는 우리 또 마이클 베이 형님의 아마겟돈하고 유사한 정서네요. 아버지 죽었는데 남자친구 살려고 아버지 죽었는데 남자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는. 근데 아마겟돈에서 브루스 윌리스는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고 그리고 뭐랄까 희생을 한 거였다면은 물론 이제 여기 아버지도 스스로 죽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죽은 거죠. 사실상 옆에서
부메랑을 던지라고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 직접적인 살해 원인은 그 여자였던 거죠. 사실 기획살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적 톤 앤 매너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감정의 일탈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덜컥해가지고 아니 저 나쁜 그러니까 애비를 죽이고 이렇게 패륜 이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묘한 그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푸주간 주인의 설정은 굉장히 묘해요. 명백하게 우리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건 파시스트죠. 예. 그런데 그렇죠. 이 영화에서 제가 아까 내부인 외부인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내부인들을 서로 잡아먹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내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극단적인 공동체 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예.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비인륜적인 행위를 하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안 죽여라는 원칙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하고도 굉장히 상통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그 관점이 약간 달라지는 점은 그건 있죠. 그 음. 안에 있는 그 집세를 못 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너 집세 못 낼 것 같으면은 너희 장모를 내놔. 그렇지. 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뭐 도덕적인 그런 지도자, 독재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그게 제가 극단적이라 말한 게 그러니까 나치들도 장애인, 약자들 예. 다 차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자기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생학적으로 네. 좋은 인자만 남겨서 그 게르만 민족을 좀 이끌겠다라는 히틀러 기본적인 정책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비추어서 보면 이 공동체도 굉장히 얼추 많이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병자임 시각에서 보니 푸주간 주인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존재 아닌가요? 그럼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지배 통치의 측면에 있어서나 예. 얘기했다시피 너 일했으니까 나한테 월급 받아간 대가로 일을 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 가치 그러니까는 자기의 노동력 외에는 팔 게 없는 노동자가 자본과하고 교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노동 가치로 자기의 존재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너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네 살이라도 내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 자본가적인 발상 아니냐 이거지. 사실 미야자키하요 얘기할 때도 제가 한번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델릭 같은 사람들 포스터 보면은 앞에 그 돼지가 그려진 간판 포스터 나오잖아요. 대롱대롱 예. 돼지. 자본주의 돼지. 정확히 명확하게 자본주의 연상이라고 봐요, 그거요. 예.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얘기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마르크스가 음. 착취를 식인에 빗대서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예. 그거에 따라서 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비유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보고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식인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입니다. 식인 문화의 수수께끼. 왜 아니겠어요? 다시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어떤 당시에 겁니까? 기록된 걸 다시 발췌해 놓은 건데 앞부분은 이제 빼고 좀 긴 부분은 빼고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10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어느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1941년에서 1943년 사이에 나치가 레닌그라드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위 작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2년 반 동안 식량이 없어서 굶주린데 그 당시에 그 레닌그라드 중심부를 해마켓이라고 하는데 그 해마켓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굉장히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 사이로 포동포동하고 살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식인종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식인에 대한 기록들도 굉장히 많고 또 기록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한 나이 든 미술가인데 하도 배가 고파서 고양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은 나중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얼어 죽게 되는데 이 영화에 나왔 그 델릭 하트 실제 그런 인물이 있는데 예. 만성 자살 충동에 있는 그 안경 낀 아줌마. 예, 영화에 나왔던 그 인물하고 굉장히 유사한 인물도 기록에 나옵니다. 그 레닌그라드 포위 작전, 스탈린그라드 포위 작전. 아, 레닌그라드. 예, 그때는 레닌그라드였지. 나 갑자기 스탈린그라드가 아닌가 해가지고. 같은 도시예요. 레닌그라드는 나중에 센트페테르부르크가 되고 스탈린그라드가 예. 달라. 다 다른. 레닌그라드 어쨌든. 스탈린그라드로 되게 그렇게 다른 도시야. 하여간.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 영화야말로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하고 빗대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텍스트이지 않을까요? 어떤 맥락에서 그럴까요? 지금 내부인들을 위해 외부인들을 차단하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 아 유럽에 있는 반이민주의 같은 거? 예, 뭐 그
이민자들에 대한 지금 상황이나 뭐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하고 빗대 보면 오히려 현대적으로 읽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상 식인이란 텍스트가 정치적으로 읽을 부분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델리카투스에 나왔던 1991년 이 당시의 상황,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기 바로 직전, 예.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되던 시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읽을 수도 있고, 방금 파고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들어오는 이주민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양식을 뺏어 먹는 약탈자들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사실상 비유로서의 식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 당시에도 이주민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중동권에서 오는 내지는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이주민만큼 유럽 사회가 충격이 세지는 않았는데, 당시로서는 특히 서독 정부로서는 통일 이후에 동독 주민을 어떻게 대할 건지 굉장히 큰 이슈이긴 했어요. 난민들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했고. 근데 당시에 서독은 많은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거 버퍼가 있었죠. 그 완충을 감당할 게 있었고, 또 하나 저런 것도 있었지. 동독 주민이 쏟아져 들어온다 할지라도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있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게르만 민족이고 넓게 보면 같은 유럽 인종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리아나 중동은 또 좀 다른 얘기거든. 종교적 인종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장벽을 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더 세진 거죠 요즘에는. 게다가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부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것들이 델리카트에서 녹아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시대 상황에 비추어 그렇게 읽으면 재미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혼돈이라는 의미는 이 영화는 사실은 읽을 만한 여지가 워낙 식인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그렇고 이 영화에서 명백하게 은유하는 것들도 읽히긴 하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영화는 시종일관 유머를 놓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유머가 풍자일 수도 있고 조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진 태도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저는. 사실은 포스트 모던의 환생 같은 영화지요. 예. 그러니까 모든 해체주의식 영화라고 보는 게. 예. 그저 그 부분을 예. 좀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정성일 평론가님이 이제 그 예전에 정우님의 그 영화 음악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에 빗대 보면 예. 이 영화는 국내에서 잘못 소비되고 있다. 어떻게요? 국내에서는 사실 컬트 영화로 좀 소비된 경향이 있고, 저희도 왜 그 당시에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컬트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거 B급이면 다 컬트야 생각이 있었는데 정성일 평론가님은 그건 잘못 소비되고 있고,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의 전통적인 고전 방식에 빗댄 영화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하고는 조금 다르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드러내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보다는 그 이전에 프랑스의 전통적인 어떤 계몽주의적 태도를 다시 이런 만화적 공간에서 다시 재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성일이 형님이 역시 아는 게 아이, 워낙 그럼요. 많으시니까 예. 핵심을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적어도 비주얼이나 형식 면에서는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 형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에 나온 기계장치 같은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라든지 작은 거 가제트라고 하잖아요. 가제지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구, 뭐 조그만 물건. 물건들을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은 대단히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영화를 관통하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고전이라든지 프랑스 원래 영화의 고전적 특징을 갖다 많이 복원하고 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보이는데, 표현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포스트 모던하지 않냐라는 게 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제가 거의 뭐 영화에 대한 뭐 공부를 못 하고 와서 제가 참고 자료로 들었던 거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메모를 못 했는데 그 프랑스 고전 영화 감독 중에 그렇게 항상 시대 배경을 언젠지 모르게 이 미래도 아닌 것 같고 현재도 아닌 것 같고 과거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묘하게 그렇게 영화의 배경을 삼는 그 감독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라고 정성희 평론가님은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더 소급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자면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정치학적 뭐 사회학적 분석 다 동의하는데요. 거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준의 영화에 관통하는 정신 중에 하나는 프랑스적 유희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유럽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왜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알다시피 가장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은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먹을 게 풍족하거든. 먹을 게 풍족하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한마디로 인간들이 놀고 먹고 이런 그 유희의 정신이 발달해서 다른 나라에도 서커스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독일 서커스나 스웨덴 서커스가 우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커스 하면 역시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문학적으로도 줄 베르느가 고안했던 해저 이말이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 베르느의 문학적 판타지적 그런 전통. 그다음에 프랑스만이 갖고 있었던 아니 왜 하필이면 조르주 멜리어스가 프랑스 사람이겠어요. 최초로 판타지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프랑스만의 유희 정신이 면면이 흐르다가 아마 주인한테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뭐 저런 추측해 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밤문화 중에 가장 고급 문화가 룸 사롱이지 않겠습니까? 살롱 문화. 아 나이트 말씀하시는 아, 거죠? 아니 라이트 말고 저는 룸사롱. 카운터 컬처인가 했는데 카운터 컬처가 아니라 나이트 컬처. 그리고 이 준의 그 독특한 그 장치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럽 SF 전통에서 야, 그래요. H.G. 웰즈라든지 방금 말한 줄 베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소설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들이거든. 아니 왜냐면 말이죠. 지금이야 미국이 뭐 세계의 패권 국가다 과학기술이 우월하다 하지만은 이당 100년 전 150년 당시에는 미국이 뭐 제대로 된 나라이기나 했어. 삼류 국가였지. 즉 아까 얘기했던 H.G. 웰즈라든가 줄 베르느 시절에 미국의 과학기술은 미미하게 이를 데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거 과학자들 미국에 오면서 급속 발달 이루긴 했고 미국도 과학문명의 기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피레친도 발명했듯이 근데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의 과학적 전통이 미국보다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가젯들을 갖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가젯들이 원래 용도가 다른 용도에 있는 부품들을 모아서 해치하고 조립해가지고 나온 그런 작은 소품들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원래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체해서 다시 다른 용도로 재조립하는 과정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본 거죠, 저는요. 플러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다시 영화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만은 준의 영화에 나오는 가제트들은 말이죠. 비실용적 목적 가제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도구나 이런 것들은 뭐 편리하게 토스트를 굽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기계 장치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식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제트에도 유희 정신이 접목된 것을 봤을 때도 역시 프랑스식 놀자판주의가 가득 찬 영화가 아닌가. 저희가 또 저희 방송에 도움을 주시는 모모님께서 조사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준해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준해가 이 프랑스 영화나 이 문학 이런 데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 감독 중에 여기서 영향 안 받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당연히 예? 누벨바크 누벨바가 영향을 장리 받았다. 고다르나 에릭 로메로 프랑스와 트리포 뭐 클로드 샤브롤 이런 누벨바그 영향을 받았었고 1980년대에는 여기는 이제 조사해 주신 자료에 보면 시네마 뒤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누벨 이마주 80년대 뭐 장자크 베네나 뭐 릭백성 레오카라 같은 감독들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조금 교정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룩베송을 누벨 이마주 감독이라고 포함시키기는 하는데 프랑스 현지에서는 룩베송을 누벨 이마주에 포함시키고 굉장히 화를 낸답니다. 왜냐하면 할리우드의 혼을 팔아서 프랑스 영화를 말아먹은 놈이라고 룩베송을 평가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처음 룩베송 나올 때부터 얘기가 쟤는 그냥 헐리우드를 추종하는 감독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누벨 이마주 세대가 비슷할 뿐이지. 그래도 사실은 뭐 두 번째 작품부터 거의 깨지긴 했지만 두세 번째 작품부터 깨지긴 했지만 마지막 전투 같은 건 괜찮지 않아요? 마지막 전투나 그랑브루는 사실 조금 기존의 헐리우드하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후 행보 때문에 그냥 룩베송은 굉장히 싫어한대 프랑스 영화들이. 예전에 그랑블루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랑블루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전투가 아니라 마지막 지하철. 마지막 전투 데뷔작이야. 아니 서브웨이는 다른 영화. 다른 크리스토퍼 럼베트 나왔던 다른 영화. 서브웨이가 따로 있고 예. 라스트 헷갈렸다. 예. 마지막 지하철은 또 그 누구야? 저 트리포 영화가 또 있어요 따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병자가 표현한 부분이 이 지점 때문에 병자는 좀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역시나 독일 표현주의 영화들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또 하나는 1930년대 프랑스의 어떤 시적 리얼리즘이라고 불렸던 뭐 장비거나 장 르누아르 마르셀 까네 아마 마르셀 까네의 그 영화 배경을 아까 정성일 평론가님이 그렇게 비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떠나서 영화적 전통이 너무 기름지고 영양가가 많고 주시한 거야.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준혜가 뭐 영화 학교를 다니거나 나는 프랑스 영화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나라의 역군이 돼야지라고 마음을 안 먹어도 그냥 보고 느끼고 자란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병자가 지적하는 이 영화는 포스트 모던한 영화다라는 지점도 이제 동감은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런 프랑스의 전통적인 영화들에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적 상상력을 결합을 한 것은 아닐까. 그냥 그 정도 지점에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또 정성일 평론가님이 발견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는지 이 영화가 놀라운 게 한 시퀀스 안에서 렌즈를 다른 렌즈를 쓴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델리카트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면에 왜곡이 생기죠. 공간이 변형이 되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영화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원래 혼나지. 예. 한씬 내에서 표준 렌즈 썼다가 망원스 어원 렌즈를 바꾸고 막 이렇게 왜곡시키면 혼나지. 그거는 어쨌든 영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표준 영화고 기본적으로 리얼리즘 영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준혜 같이 판타지 영화를 다룬다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제 생각은 판타지 영화뿐만 아니라 만화적 관점에서 아니 판타지 영화라도 판타지 영화라도 굳이 그렇게 공간을 왜곡시키는 거를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엔 결국은 만화적 프레임을 위해 그렇게 렌즈를 바꾼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공간들을 너무 딱 틀에 맞게 찍은 게 제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만화적 표현 양식인 건데 그러니까 특히 추판 만화 같은 경우는 한 화면에 컷이 여러 가지가 놓여 있잖아요. 한 장 안에 컷이 여러 가지가 놓여 있는데 한 페이지 안에 여러 컷이 있고 여러 컷이 있는데 보면은 그런 표현 방법이 있죠. 그 한 페이지 안에 컷이 한 3컷이 있는데 첫 번째 컷에는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그려진 배경이 있고 두 번째 컷에는 어떤 배우의 클로즈업이 딱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옆에 배우가 이렇게 길게 서 있는 모습이 프레임을 뚫고 나가서 밖에 서 있는 형태의 그런 프레임들 보면은 그 세 개의 각각의 컷들이 다 당연히 초점도 다르고 보는 시점도 다르고 렌즈 뭐 형의 형태도 다르고 디폼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형이나 그런 것들 다 다르거든요. 저는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래서 렌즈가 예. 다르게 쓴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한 시퀀스 내에서 비록 시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벌써 브라질에서도 벌써 그런 시퀀스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이게 준혜만의 독특한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에 따라서 이미 이전 영화들에서 사용했던 형식들이기 때문에 만화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또는 영화에서 앞선 영화들에서 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아무리 준혜가 뛰어나도 영화를 발명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다만 준혜 식으로 자기 어법, 자기 화법대로 소화를 시켰다라는 요인 때문에 준혜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준혜가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닥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렌즈를 바꿔 낀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영화가 나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위해 독학으로 습득한 영화 테크닉들을 도입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충분히 고려하고 여기서는 평판 렌즈에서 바로 광각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건 충분히 고려해서 썼다는 게 영화가 굉장히 매끄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재가 왜 천재냐는 말이죠. 보통의 범죄나 수재까지는 기존에 나왔던 관습과 율격을 열심히 배워서 달관해서 거기 경지까지는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 범죄와 수재고 천재는 안 배우고 처음부터 막 깨버려. 근데 그게 말이 돼. 그렇죠. 이런 사람이 천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 시퀀스 내에서 렌즈를 막 바꾼다 그러면은 나한테 오면 혼나.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근데 천재는 그런 거 배우지 않고 자기가 말을 잘못할 뻔했네. 리는 대로 하려고. 그냥 막 해도 근데 이상하지 않아. 얘가 한 걸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란티노의 처음에 저수지 얘기를 봤을 때 뭐 이렇게 찍은 영화가 다 있어 했는데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깨로 영화도 아니 준혜 영화도 이건 기존의 영화 관습으로 보면 굉장히 파괴하고 일탈적인 영화인데 왜 이상하지 않을까? 그게 천재와 범죄를 가르는 기준이고 결론은 천재과였던 거죠. 준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희한테 저수지에게들 시나리오 갖다 준다고 우리가 그 영화 찍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예. 타란티노하고 장피에르 주네의 비유는 좀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타란티노도 결국은 과거에 자기가 봤던 여러 가지 자기가 보고
좋다고 이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라고 하는 요소들을 하나로 모아서 짬뽕에서 녹여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 준의 이 첫 번째 영화도 자기가 그 동안에 보고 듣고 한 것인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하는 요소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녹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발효가 된 거죠. 발효가. 예. 그러니까 같은 병자님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탁월한 영화 전 천재라는 얘기를 잘 안 쓰기 때문에 탁월한 영화 감독들의 경우에 자기가 본 영화들 그러니까 이 납들을 쭉 모아가지고 납을 녹여냈더니 예. 금이 나온 겁니다. 연금술. 이것도 일종의 그렇죠. 연금술이죠.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감독으로서의 역량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을 뭐 예를 들어 프랑켄슈타인을 이렇게 신체들을 모아서 누더기로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내더라도 네. 그것 자체로 하나의 문법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천재와 그냥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타란티노가 자기 영화들이 기존에 좋아했던 영화들을 갖다 짬뽕으로 만들어놨지만 자기 문법이죠. 새로운 영화거든요. 새로운 영화고. 예. 그리고 이제 준의 영화는 우리가 지금 델리카트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하고 어느 정도 묶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다리우스 콘지 때문에 그래요. 이 촬영을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핀처편에 얘기했던 세븐 때 다리우스 콘지가 사실 이것 때문에 뜬 거야. 델리카트슨하고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때문에 예. 떠가지고 그 영화를 봤던 핀처가 어우 저 형 좀 하시는데 라고 불러가지고 세븐을 찍은 거 아니겠어요? 왜 콘지 얘기를 하냐면은 준의 영화의 독특함은 어떤 율격의 파괴, 애니메이션 내지는 만화적인 화면 구사도 있지만 사실 콘지의 촬영 수레 기대는 바가 상당히 큰데 이번에는 제가 스크린이 아니라 이제 모니터 물론 HD 1080의 모니터이긴 하지만은 나는 영화 이 컨트라스트가 말이죠. 그러니까 명부 밝은 곳, 안부 어두운 곳 보통 이제 그 대비가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장 어두운 곳과 가장 밝은 곳의 어떤 그 어둡고 밝음의 그 차이가 급격하지 않거든요. 다른 영화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한 화면 내에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부분이 동시에 있는 카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가 회화나 만화책에서 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한 물감을 막 더 덕지덕지 덧칠해가지고 느껴지는 그 둔탁한 그 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나옵디다.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콘지만큼 잘 표현하는 촬영 감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촬영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좀 지난 얘기인데 제가 아까 빠뜨려서 카메라 워크 좀 하나 제가 스탠딩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아까 우리 라라랜드 이 감독이 진짜 천재인 게 그 위플리시에서도 대결하듯이 드럼 치는 주인공 그리고 그거 지휘하는 선생님을 일반 감독 같으면 그걸 교차 편집으로 보여줬을 거라고요. 빠르게. 근데 이 감독은 카메라를 휙휙휙 돌리잖아요. 빠르게. 그리고 이번에 라라랜드에서도 피아노 치는 남자 주인공과 춤추는 여자 주인공을 카메라가 빠르게 이동해서 그냥 딱딱 보여주는데 집펜이라고 하죠. 집펜. 그게 포커스가 그렇게 해도 안 나가나요? 그게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은 그래요?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게요 말이죠. 물론 촬영 당시에 집펜 했을 겁니다. 여기서 펜을 샥 해가지고 이쪽 사람 잡았다가 샥 돌려갖고 쳤어. 근데 아무리 능수능란한 카메라맨도 말이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더군다나 이 카메라 헤드가 대가리가 그러니까요. 거의 180도 이상 쭉 돌아가는데 탁탁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G펜에서 카메라가 쓰기 직전에 살짝 끊어주고 다음 거는 테이크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 번 테이크를 CGI로 스무스하게 합성해서 그냥 볼 때는 카메라가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 하면서 포커스가 딱딱 맞는 것 같지만 그냥 카메라맨이 맨손으로 그 정도로 만들게 하면 나는 거의 신이라고 추앙하겠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거 도대체 저거 어떻게 찍지? 아니 우리가 가장 한마디만 더 얘기하자면은 그 보통 촬영을 배울 때 항상 기본으로 배우는 카메라 테크닉 중에 하나가 패닝 아니겠습니까? 예. 좌우로 카메라 머리를 마운트에 고정시키고 좌우로 이동하는 펜. 이거 쉬울 것 같죠?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달리도 아니고 카메라를 잡고 자 좌에서 우로 서서에서 스톱하는 게 펜인데 이거 초보자들은 말이죠. 업계용어로 우라 꿀렁 이것도 많이 빚어지고 또 하나는 속도가 일정하자는 경우가 많아요. 성질 빠른 놈은 못하죠. 그 뒤통수를 한 때리고 싶은 거지. 근데 G펜을 그렇게 딱딱 맞추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그 G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각도가 45도 이상을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G펜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그
아까 데츠 엔터테인먼트를 좀 다시 봤다고 그랬잖아요. 뮤지컬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크레인 샷인데 주인공이 쫙 이렇게 나서면은 한 3m로 쭉 올라갔다가 가령 진 켈리가 노래 부르면은 또 크레인이 이제 카메라가 크레인이 원래 얼굴로 쭉 다가가거든요. 거의 한 1m 이내로. 근데 지금 보면 되게 허접한 게 들어간 동안에 포커스가 맞았다 말해갖고 카메라가 막 꿀렁꿀렁한다. 아무리 좋은 테크니션이라도 인간으로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라라랜드는 그거는 CG가 아니면 힘들죠. 그렇군요. 라라랜드 얘기를 하니까 장피에르 주네가 굉장히 뛰어난 테크니라고 느꼈던 부분이 라라랜드에서 세바스찬과 미아가 딱 처음으로 그 한 맞춰서 춤을 추면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새벽 공원 장면 데이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델리카트스 보면 도미니코 삐뇽이 침대를 고치러 갔다가 침대 그 스프링이 고장났다 그러니까 둘이서 앉아서 침대에서 춤을 추듯이 사운드에 맞춰서 그리고 카메라는 정면에서 그 다음에 부감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그렇죠. 편집을 해나가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테크닉이 뛰어나구나. 거기는 그 장면은 저도 뭐 영화 처음 봤을 때부터 극장에서 델리카트스를 봤을 때부터 약간 좀 속 쇼킹했던 장면이었는데 이른바 우리가 늘 배우는 그 영화과에 들어가면 다 배우는 몽타주 이런 사운드 몽타주, 리듬의 몽타주 그게 델리카트스 딱 보면서 이거는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몽타주 규칙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몽타주 씬이 사실 그 장면은 사운드 화면이 기가 막히게 결합이 된 건데 침대 삐걱거리는 씬. 그게 사실은 그 아버지가 이제 벌이는 정사 장면과 여러 가지 그 망치 장면과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리드미컬하면서도 묘한 느낌을 줘요. 또 생각나는 책이 있어서 읽다 보니까 참 제목도 참 원래는 그냥 카니발리즘이라는 책인데 한국어 번역 제목은 식인 사이코패스가 몰려온다. 한국의 제목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책 보면 내용이 뭐냐 다르겠죠. 어쨌든 식인을 하는 문화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식인을 하지 않는 문화권에서 식인이 발생할 경우 이 경우를 갖다가 마지막 순간의 식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의 식인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기근, 그 다음에 복수, 그리고 제도화 되는 게 있습니다. 식인이 제도화. 식인이 제도화가 굉장히 저도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도 놀랬던 부분인데 일단 기근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기록된 게 1200년 그때 이집트에 기록이 있고 이때는 심지어 간단해를 익혀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시장에 팔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거듭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이 많은데도 이게 맛있어서 식인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인육의 맛을 들었구나. 그리고 복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록된 게 890년 스페인인데 이슬람이 군이 와서 스페인을 완전 도륙을 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전쟁에서 이슬람을 이기는데 이기고 나서 장군을 붙잡은 장군을 그 사람들이 갈갈이 찢어서 나눠 먹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식인 같은 경우 특히 중국에 많이 나오죠. 뭐 부모의 원수를 해서 뭐를 내장을 씹어먹는 뭐 그런 묘사들이 있고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제도화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일본군 공문서가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공문서인데 거기에 보면 1번 본 부대는 미국 공군 소속 호일 중위의 살을 먹고자 한다. 2번 가나무라 대위가 배급을 맡는다. 3. 사카베 생도가 도륙을 집행하고 간과 쓸개는 따로 보관해 둔다. 서명 총사령관 마토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식인을 앞장섰다기보단 실행했던 나라가 일본이 일본 군대란 말이에요. 이면에 그 말씀하신 제도적 식인 얘기하면 바로 델리카트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딱 바로 제도적 식인이네요. 근데 이제 델리카트슨에서 뭐 가게 설정도 푸주관이고 고기를 파는 곳이고 식인 설정이 중요하게 쓰이긴 하지만은 저는 델리카트슨이 식인 자체를 얘기하기 위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식인을 해야 될 정도로 사회를 비정하게 몰아넣는 그 시스템을 풍자하고 상종화시키는 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지 식인 자체를 이렇게 힘줘서 얘기한 영화는 아닐 거예요. 사실상 이런 극단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식인 문화를 다룬 최고의 B급 영화가 있죠. 지옥의 카니발이라고. 존 섹슨. 예, 맞습니다. 대한극장 개봉작입니다. 아, 역시 이런 영화 얘기해줬을 때 리액션이 온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포스터에 뻥 뚫려 있잖아, 사람 몸뚱이가. 예, 그 영화는 월남전에서 어쩔 수 없이 식인을 했다. 미군 병사들이 돌아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이 얼마나 이
식인 문화를 날카롭게 풍자한 영화예요. 당시에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봤던 이유는 호러 영화라기보다는 바로 그 존 섹슨이 용쟁호투에서 나왔던 배우기 때문에 이소룡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이소룡은 안 나오지만 존 섹슨이라도 보러 가야 되겠다 해서 봤던 영화입니다. 예, 예. 3절 얘기하면은 그 나일메어 1패라서 낸시 아빠로 나왔던 그렇죠. 사람도 존 섹슨. 예. 저 용쟁호트에 나왔던 저 헐리우드 스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예. 했었죠. 근데 지옥의 카니발은 비디오로 보면서 뭐 이딴 영화가 다 있나? 저 몇 해 전에 다시 봤는데 영화 진짜 후져요. 진짜 허접해. 그치? 예, 그렇게 델리카테스는 이번에 제가 제정신으로 끝까지 유일하게 다 보는 영화인데요. 예. 좋았어요. 예. 아니 놀라운 데뷔작인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저희가 다룰 오늘 인게이지먼트는 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춘의 최고작은 인게이지먼트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룰 몇 편의 영화 중에서는 델리카테스니 최고라고 봅니다. 예, 참고로 제가 사과 말씀드리자면 닥터님이 인게이지먼트가 최고 걸작이라고 왜 이거를 뺐냐라고 저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원래 이유는 제가 그 영화를 몰라서 그냥 이거 안 뭐야? 이런 영화도 있었어? 이거 별거 아니구만 그러고 뺐는데 제목 보면 약간 혼돈을 그러게요. 저기 뭐야 전혀 준의 영화 같지 않고 그냥 오드리 도트 나오는 달달한 그냥 그저 그런 로맨틱 코미디처럼 보이잖아요. 원제가 베리 롱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아주 긴 네. 약혼. 그러니까 왜 약혼이 길어지게 됐나? 이제 그거에 관한 사실상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1차 세계대전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뺐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싫어하는 영화 중에 그 룰즈 오브 인게이지먼트라고 그 영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 있다야 그러고 제가 뺐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교전 수칙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로 넘어가자면은 뭐 많은 분들은 저랑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영화가 나올 당시에 그리고요 제 기억에는 이 영화를 수입했던 한국 내 수입사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일단 델리카테스는 한국에서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싸기에 들여와서 크게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가 당시 필름 마켓에 나왔을 때 아마 깐느 마켓에 나왔을 거예요. 한국 업자들끼리 굉장히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비딩이 붙는 바람에 가격도 꽤 올라갔고 예. 저 또한 아니 그 감독이란 말이야. 그래서 냉큼 보러 갔었죠.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다시 봐도 이번에 한 20년 만에 다시 봐도 그 실망스러웠던 기억은 바뀌지가 않대.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과했죠 이 작품. 그러니까 그 정성일 평론가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저는 동감하는 거 하나 있고 틀린 거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감하는 건 컬트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동감하는데 국내에서는 컬트 영화로 소비된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초기작 델리카테스가 잃어버린 예. 아이들의 도시는 컬트 영화처럼 소비한 건 맞아요. 대표- 받아들였죠? 대표적인 컬투로 소비됐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컬트를 장르로 받아들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특이한 영화가 나오면 컬트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만난 인간 군상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기 앉아 있는 4명만 해도 얼마나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 영화가 소개된 90년 당시에는 한국 사회가 막 문민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사고의 다양성, 시각의 다양성이 막 소개되면서 컬트 영화라는 듣도 보다 못한 개념도 김홍준 감독님, 필명 구혜영과 정성을 형님을 통해서 몇 가지 한국 사회에서 이 소개되지 못했던 이 보는 틀이 소개됐는데 말하자면은 그걸 설명할 수 없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알고 있는 공식이 구구단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다 무슨 함순위 뭐 이런 걸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컬트 영화식으로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하면 컬트.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고착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의 선두주자 팀버튼 특집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좀 이상하게 찍으면 팀버튼스러운 이거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도 데이비드 하비의 걸작 중에 하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 예. 이건데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트 모던 주장하는 사람도 모를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도 한때 포스트 모던 바람이 불었을 때 저는 약간 좀 웃겼던 게 아니 모던도 못한 한국 사회에서 무슨 포스트 모던을 한다고 지랄들이야. 결국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 자체는 서구 문화권 내에서 이제 그만 짜증나 우리 이제 그만 모던 할래 해서 나온 일종의 반작용적 반동적 어떤 문화적 조리 하나인데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유행하는
그러니까 유행을 받아들인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한국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가 막 활발할 때 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창작물이 나올 때마다 저거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계몽주의에 반발해서 낭만주의가 나오고 다시 낭만주의에 반발해서 모더니즘이 나오지만 사실상 모더니즘은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뒤섞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반발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건 무엇이냐. 이거 책을 한 10권 읽어봤는데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행 사조로서 급급하게 수입했던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 때는 장르로서 컬트 영화를 소비를 하기도 했었어요. 정말 조금 기괴하면 무조건 컬트 영화. 근데 저는 뭐 그 현상 자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겪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일부 감독 중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컬트가 될 것이다라고 노리고 만든 영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영화 아수라가 그런 컬트적 현상이 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막 영화관에서 막 10몇 번 봤다는 사람도 있고. 포함해서 나오는 깃발 중에 보면은 안남 시민연대라는 깃발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 안남시에 거기 아수라의 그 아수라의 안남시? 안남시요. 예. 컬트 영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대자본에 투여된 영화인데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은 아수라 다 별로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50대 이상은 다 좋아합디다. 그거 보니까 50대 그 안남 시민연대 깃발에 쫓아간 사람들 보면 아시겠지만요. 의외로 20, 30대입니다. 아 그래요? 젊은 친구들 많이 좋아해요. 저는 그 플랜카드 단체 이름 중에 제일 웃겼던 게 콜드플레이 예매 성공자 모임. 그런 깃발도 나왔단 말이에요. 콜드플레이라는 락 밴드가 알아요. 방하는데 저희 거기 아들도- 예매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아들 녀석이 이게 뭐 예. 듣던 음악이라서 알기도 알고 예매 실패했다고 투덜거리길래 그때 알았는데 그것도 안표 팔고 뭐 그런다 그러대. 하여튼 두 번째 영화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내용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아이들의 꿈을 훔치려는 사악한 과학자가 등장하고 예. 과학자와 그 무리들이 등장하고 자신의 납치된 동생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의 순진한 형님 샤방샤방한 시절에 론 펄맨이 한 소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동생을 찾기 위해 이들과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죠. 아, 정말 이때 런폴만은 주름이 별로 없대. 론펄맨 딱 첫 등장 장면에서 떠오른 영화가 페데리코 펠리니의 그렇죠. 길. 길이죠. 네. 그 털실 스웨터 딱 입고 예. 나오는 거 자체가. 그 예. 안소니 킨 형님이 딱 그렇죠. 하는 그걸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준해가 분명히 고전 영화에 대한 아이, 굉장히 그럼. 노스탈지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꼬마 여자는 거의 젤소맨 아니겠어요? 예. 그 노스텔지어인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그냥 갖다 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전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차용하죠. 예.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꿈을 훔쳐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설정은 넬리 카튼에서 식인 설정을 그대로 써먹을 수 없으니까 꿈을 훔쳐간다는 설정으로 바꿨을 뿐이지 기본 구도나 설정은 넬리 카튼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사실상 비네가 만들었던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도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예. 나옵디다. 그 못된 박사가 머리 벗어진 상황에서 아이들 앞에서 이빨에다 성냥개비 같은 거 끼면서 딱 나는 칼리갈 박사의 그 나오는 칼이 똑같이 생겼더만 보니까 분장할 필요가 없더만 정말.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총평을 좀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자면 내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준해 감독의 영화는 델리카테슨까지 그리고 이 영화부터는 이제 와서 보니 조금 멀리 나아갔다. 저는 이렇게 보면 역시 또 업자의 시각인데요. 첫 장 표면에서 성공을 이룬 재능 있는 감독이 아무런 통제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찍어볼까 해서 나오는 과잉 의욕적 실패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사실 비슷한 견해긴 한데요. 사실 모든 요소가 너무 과해요. 사실 이거는요. 당시에 그 잃어버린 아이들 도시를 별로로 봤던 게 혹시 어쨌든 나도 스토리텔링 영화에 익숙해 있으니까 스토리텔링을 좀 희생하고 비주얼을 강화시킨 걸로 내가 좀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똑같더만. 예. 꼭 스토리텔링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과하다는 느낌이에요. 일단 영화 자체는 이야기 없는 그렇죠. 이미지의 연속이고 스토리텔링 자체가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영화가. 그리고 영화를 다시 보니까 좀 불편한 지점이 있었는데 미에트라는 꼬마 예. 꼬마애를 그 여자 얘기하는 화장을 거죠? 시켜가지고 마치 성인도 아니고 음. 아동도 아니게 이상하게 좀 예. 의심이 가는 예. 뭔가. 그래서 이 배우 다음 작품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 작품이 끝이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출연 안 하고요. 배우 안 하고
저 미술 담당, 소품 담당으로 그래요? 더 이상 배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85년생이니까 이 영화 찍을 때 한 11살이었거든요. 은근히 관음적인 태도가 그러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레옹이 나왔을 때 르크베송이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나탈리 포트만이 그 아파트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제 치마, 물론 치마만은 아닙니다. 치마는 이렇게 약간 스타킹 같은 거 입어가 노출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나탈리 포트만이 그때 뭐 지금 이 소녀 정도 한 10살, 12살 정도 되는데 그게 상당히 뭐랄까 좀 어른스러운 시각으로 이 소녀를 바라보게 하는 카메라가 있어서 당시에 이제 르크베송도 이거 뭐 아이한테 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지 해서 약간 욕먹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오해받을 여지가 이 영화도 좀 있어요. 저도 레옹이 떠올랐는데 레옹 같은 경우는 좀 유치하게 노골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예. 근데 이 영화 같은 건 긴가민가하게 그렇다니까. 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영화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레옹은 저거잖아요. 나탈리 포트만은 소녀이지만 여성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레옹은 등치만 컸지 어린이지만 완전히 정신 상태는 아이로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건 약간 묘해요.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 커플은 레옹에서 따온 게 냄새가 좀 나는. 굉장히 많이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 그리고 이 준의 영화 얘기할 때 항상 그 스팀펑크스러운 이미지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이미지들 잠수복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기계 장치들이라든지 사실상 19세기에는 그게 실제로 스팀펑크가 쓰였죠. 실제로 주변에서 공장에서 보는 이미지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잠수복 입고 머리 이따마는 거 쓰고 무슨 예. 걸어가는 거 실제 프랑스에서 다 썼던 장비들이잖아요. 그걸 살짝 가공한 게 사실 오늘날의 스팀펑크인데 그러니까 이미지 얘기도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컷들 하나씩 놓고 보면은 해당 컷 하나하나마다 말씀하신 그런 뭐 스팀펑크적인 그런 소품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배경 특히 배경의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시선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모든 곳에다 너무 힘쓰니까 만화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만화들 보면은 배경 일일이 세세하게 그리는 만화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집중해야 될 때는 배경 과감히 생략하고 캐릭터만 보여주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런 게 돼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특히 비주얼도 모든 면에서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정말 시선을 둘 데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로 따지면 모든 카트의 배경과 인물을 정말 세밀화처럼 예, 꼼꼼하게 묘사하고 모든 카트에 신경을 써야 되는. 예, 예. 근데 만화책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카트는 설렁설렁 보고 어떤 카트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어떤 뭐랄까 안배나 배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모든 카트를 힘줘서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예. 뭐 그런 거죠. 그 짓을 요새 가장 잘하는 인간 중에 한 명이 그 원피스 작가. 원피스 만화책을 보면 오다이치로요. 도대체 이게 처음에 만화를 모든 카트가 특히 공들여서 그리는 커트가 있는데 그걸 보면 그림이 안 들어오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다 섞여 있어가지고 차라리 조각내서 보면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그걸 묶어버리면 아예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원피스 같은 경우 그런 출판 만화 전통의 만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려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컷의 크기로 그걸 좀 커버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세밀한 그림이 있어도 컷을 조그맣게 그리고 배경 인물이 확 드러나면서 배경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그림의 컷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보는 영화처럼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 것만 계속 나오면은 정말 더 못 견디지. 만화는 프레임의 변화가 있지만 영화는 프레임은 일단 일정하니까. 근데 닥터님 원피스도 봐요? 예. 나는 원피스는 우리 아들이 보는 만화래 가지고 나는 거의 안 봤는데. 원피스가 지금 연재한 지 20년인데 아니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피스를 입지 않고 읽어서. 아니 근데 원피스하고 나루토하고 나는 항상 헷갈려. 원피스가 재밌어요? 나루토가 재밌어요? 전 나루토 1권인가 보다가 접었습니다. 아직도 둘 다 연재하고 있나요? 나루토도 끝났어요. 나루토 끝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루토는 연재를 하다 끝났고요. 원피스는 지금도 연재 중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는 역시 델리카트슨하고 비슷한 지점은 시대를 알 수 없는데 그렇죠. 뒷골목 배경은 무슨 올리버 트위스트에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배경에다가 스팀펑크적 장치들 거기에 꿈을 훔친다는 설정, 뇌만 존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다 놓은. 기괴한 이미지들 여기 뭐 샴쌍둥이 등장하고 사실상 이 영화에 나오는 소년들 이미지는 그 꼬마들 이미지는 거의 전부 다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 이쯤 와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또 하나 우리가 영화를 읽는 준의 영화를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결핍 같아요. 결핍.
결핍. 아밀리에에서 그게 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아밀리에에서는 아멜리에 신체적 결핍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는 조금 괴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그 예전에 뭐 프릭스나 이런 영화에서 볼 정도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비정상적인 캐릭터들,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욕심은 컸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다음에 영화 보다 보면 그 노골적으로 나치를 풍자한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단편적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그러니까 영화들이 각각 다 장님들 이 집단들 따로 놀고 그 다음에 해양 기지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이 도둑 소굴 이 영화들이 다 따로 놀고.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비몽사몽간에 보긴 했는데 도대체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든 영화가 스토리텔링에 목을 맬 필요는 없지만 또 영화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는 예술이기도 하고 그 대사로 스토리텔링을 하든 이미지로 스토리텔링을 하든 어쨌든 영화를 보는 관객은 하나씩 하나씩 시간차를 두고 쏟아지는 정보에 의해서 자기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혜가 나는 촌스럽게 대사 표정으로 스토리를 전달하지 않고 이미지만으로 전달하겠다라면 그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겠으나 이미지가 풍성하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측면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좀 오버한 작품이다. 두 번째 작품이다라는 거죠. 잠깐 말씀하시면서 이제 영화를 비몽사몽간에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좀 더 세게 이 영화에다 좀 세게 얘기하자면요. 제정신을 가지고 보다가도 거의 끝날 때면 비몽사몽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영화긴 해요. 나는 사실 그래서 이것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준혜는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한동안 그 사이에 뭐 영화를 만들든 안 만들든 신경 안 쓰다가 아멜리에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준혜 거라고 그래서 뭐 거의 걔 미국 가서 에일리언 찍고 거기서 이렇게 픽사로 나가지고 끝난 사람 아니었어? 굳이 볼 거 있나 했는데 아멜리에는 다르다고 해서 돌아왔나 준혜 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정리를 좀 하자면 영화가 스토리가 없더라도 영화는 결국 이미지 연속 선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운동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만 있더라도 이게 스토리 플롯이 아니라 움직임 사이에서도 사실은 뭔가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게 없어요. 그냥 배치만 되어 있고 뚝뚝 끊겨져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만으로도 의미와 줄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영화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거마저도 너무 과잉 때문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